시작해볼까요? 사실 전공의 때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쓰는 게 물론 재밌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별 재미없죠. 재미도 없고 어렵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겪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논문 쓰는데 당장 필요한 내용 위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2, 3년 차 올라가는 선생님들한테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는 내용이죠. 되게 이제 뭔가 논문을 쓰게 되면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제일 처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디어를 짜는 거죠. 뭘로 이제 연구를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짜게 되고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 연구 계획을 세우게 되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다음 논문을 쭉 쓰게 되고 학술지에 내게 되면은 이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출판을 하게 되겠죠. 그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바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건 논문 쓰면 어떨까요?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연구 주제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강의했던 게 있어요. 거기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단계 이제 대개는 이제 스텝이 전공이 불러가지고 주제를 제안을 하죠. 요걸로 논문 써보면 어떻겠냐 하는 요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예시로 간단하게 그냥 요런 주제를 일단은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연구 형태를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거죠. 요거 자세한 거는 사실 우리가 예방의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지금 기억날 리가 없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떤 형태의 연구를 할 것인가. 옛날에 있던 데이터를 그냥 뒤져서 하면은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 새로 자료를 모은다면은 그러니까 프로스펙티브 하게 될 거고 옛날에는 자료를 이용한다면 리트로스펙티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보겠다면은 크로스섹셔널 스터디가 될 거고 지금부터 뭔가 경과관찰을 한다면 롱지튜디널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원래 있는 경과를 그대로 본다면 옵저베이셔널 스터디가 될 것이고 중간에 뭔가 인터벤션을 한다면 인터벤셔널 스터디가 될 거고 되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리트로스펙티브하게 크로스섹셔널 옵저베이셔널 스터디가 제일 많죠.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방법이 윤리적인가. 되게 우리가 하는 연구는 차트 리뷰니까 윤리적인 거에 크게 뭐 상관은 없을 텐데요. 그래도 IRB 승인은 꼭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병원의 경우에는 이 IRB 사이트 접속해서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될 거고 헬싱키 선언 그냥 따랐다고 하면 됩니다. 대개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동의서는 대개는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한 경우에는 따로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강의하다 보면은 빨간색이 딱 2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빨간 부분인데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3가지입니다. 연구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핵심 요인을 어떻게 정의할지, 관련 요인은 뭐로 할지.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한번 틀어지면은 스터디를 전부 새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설계 단계에서 이걸 잘 생각해서 정해야 되는데 되게 연구 대상을 정하는 방법은 inclusion, exclusion criteria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할 때는 연구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너무 자세하게 하면 오히려 발목 잡힐 수 있어서요.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뭔가 보통 우리가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하면 키 레퍼런스가 생기게 되는데 그걸 참고해서 비슷하게 잡으면 제일 그냥 무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내장 수술 후에 어떤 경우에 성공하는지 결과가 더 좋은지 보겠다 한다면은 연구 대상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형태의 녹내장을 포함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옛날에 수술 받았던 적을 포함할지 말지 다른 질환 있는 경우 포함할지 말지 그래서 진단, 과거력, 동반 질환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핵심 요인은 만약 이렇게 연구를 한다면은 수술 후 성공이 될 텐데 수술 후에 성공의 정의를 뭐로 하냐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요인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정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관련 요인, 수술 후에 성공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거를 알아볼지 미리 생각을 잘 해야죠. 나중에 추가하려면 차트 새로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연구 대상, 핵심 요인, 관련 요인 요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의사가 행복한가라는 주제로 만약을 한다면은 연구 대상을 어떻게 할지 개원이만 할지 군의관도 포함할지 이런 걸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핵심 요인이 이제 행복이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정의할 것인지, 관련 요인이 어떤 걸 할지 이런 걸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걸 정하고 난 다음에는 파일럿 스터디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환자 한 명 차트 리뷰하는데 5분이면 되겠지 하고 해봤는데 실제로는 30분, 1시간 걸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서요. 엑셀 파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10명 정도 입력을 먼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책임 연구자 선생님이랑 반드시 상의해가지고 설계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료 입력할 때는 아마 해본 선생님들은 다 알겠지만 이거 이렇게 숫자로, 그러니까 문자로 입력하면 나중에 통계 분석이 힘들어서요. 숫자로 코드화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면은 남녀 이렇게 치지 말고 2, 1, 2 이런 식으로 숫자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대상은 한 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줄로 있으면 안 되고요. 한 대상이 한 줄로 쭉 가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써야 나중에 통계 분석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 열심히 자료를 입력하고 나면은 그 다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큰 그림 보는 거죠. 스캐터 플롯을 보는 게 제일 이제 편한데요. 확인해야 되는 게 자료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어떤 통계 방법을 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들이 재산이 많으면 더 행복한가 알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스캐터 플롯이 나오게 되죠. 그럼 먼저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전체적인 분포, 그 다음에 최소 최대값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보면은 재산이 꼴등인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료가 제대로 입력된 게 맞나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로 데이터를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1점 얼마, 2점 얼마인데 혼자 11이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소수점 빼먹고 입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고쳤더니 여기 없어졌죠. 이런 실수가 꽤 많습니다. 제가 직접 입력을 해도 이런 경우 꼭 생기는데요. 소수점 빼먹는 것도 많고, 나이 뭐 예를 들면 50세인데 500으로 입력한다든지 그런 경우 꽤 많기 때문에 항상 입력하고 나면은 통계 돌리기 전에 스캐터 플롯을 그려가지고 자료가 제대로 입력됐나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재산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쪽으로 나오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냥 재산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하면은 그걸로 끝일 텐데, 여기서 뭔가 숨어있는 뜻을 좀 더 찾아봐야 돼요. 뭔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잘 보면요,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뭔가 예상 밖의 결과를 보이는 대상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산이 엄청 많은데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재산은 작은데도 많이 행복한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밖의 결과를 보이는 그룹이 되겠는데, 요거를 잘 보면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밖의 결과니까 요걸로 뭔가 다른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잘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3분위수로 나눠봤더니 제일 재산 많은 그룹이 생각보다 두 번째 그룹보다 행복지수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뭔가 이게 새로운 논문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3가지 결과의 해석. 첫 번째, 왜 이렇게 나왔는가? 왜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중간보다 더 행복하지가 않은지. 다음 두 번째는 예전 연구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이걸 임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빨간색 글자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항상 이 3가지를 디스커션에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옛날 연구랑 비교해서 비슷한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3개가 제일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온 걸 가지고 충분히 깊게 생각을 해서 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셀렉션 바이어스죠. 그래서 우리 스터디 그룹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게 항상 리미테이션에 들어가는, 디스커션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논문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아주 참신한 논문이 될 수도 있고 뻔한 논문이 될 수도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게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를 방문을 열심히 하는데요. 방문을 열심히 많이 하면 실적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나오죠. 보세요. 방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업 실적이 더 낮죠. 그러면은 이걸 해석할 때 방문 횟수가 많은 경우에 실적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거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당연한 것 같아도 실제 논문 쓰다 보면은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걸 꼭 참고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 해석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논문을 쭉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과학회지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논문은 되게 형식적인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쓰는 글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형식을 꼭 지켜야 돼서 추고 규정이 학술지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논문 쓰고 나면은 왠지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생각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내용만 써야 되고요. 문장 사이가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반복되는 내용은 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연결하는 말을 잘 쓰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쓴다는 거죠. 매우 큰 차이라는 말은 없고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지, 그 다음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가 할 것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내 생각에는 뭐뭐인 것 같습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고요. 논문에서 생각하는 거는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생각한다라고 해야죠. 생각된다는 이제 피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맞고요. 사료된다란 말도 우리 의사들이 특히 자주 쓰는 말인데 이거는 국립국어원 순화 대상이라서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논문을 쓸 때 이제 약자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영어 약자는 정의를 해야죠. 이렇게 Latinal No Fiber Layer로 해서 괄로하고 RNFL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 나온 RNFL은 그냥 약자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 이름은 처음에는 성분명을 써야 돼요. 성분명 쓰고 괄호하고 상품명 쓰고 그 다음에 제조회사가 있는 도시, 그 다음에 나라 이런 식으로 쓰고요. OCT 같은 장비의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성분명이 없으니까 바로 기계 이름 쓰고 뒤에 회사, 도시, 나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안과학회지 같은 경우에는 안과 용어집에 있는 용어를 잘 써야 될 거고요.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표지 쓰고 초록 쓰고 서론부터 쭉 쓰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쓰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순서대로 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좋은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자료 분석을 먼저 해서요. 결과를 먼저 쓰는 게 제일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결과를에다가 표랑 그림이랑 이런 걸 먼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순서대로 쭉 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타이틀 페이지 보통 SCI 학술지는 이런 식으로 쓰죠. 제목 쓰고 이름 쓰고 소속 쓰고 다 하는데 안과학회지는 블라인드 리뷰가 원칙이기 때문에 표지에다가 이런 걸 따로 이제 표지 파일 따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본문에는 병원이나 저자 이름은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안과학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받아 쓰시면 되고요. 다음 초록 쓰는 건데 되게 이제 단어 숫자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생각보다 오버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안과학회지 경우에는 800자 300단어 이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순서를 꼭 앞에서부터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결과 먼저 분석하고 표랑 그림 만들고 방법 쓰고 고찰 서론 쓰는 방법이 제일 쓰기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도 잘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의사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이런 식으로 쓴다면 요거는 이제 제일 그냥 무난한 방법이 될 거고 조금 더 튀는 제목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의문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요거는 약간 위험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목에는 약자랑 상품명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고요. 제목도 글자 수 제한이 있는데 이 생각보다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춰서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부터 쭉 쓰게 될 텐데 인트로덕션은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두 문단이면 충분해서요. 그냥 자세하게 쓸 필요 없이 간단히 쓰면 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거죠.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가?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첫 번째는 내가 다루고자 하는 병이 어떤 병인데 그 중에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요인이 어떤 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어떤 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배경이랑 목적 이게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보고 나면은 내가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문장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메서드는 대개 이제 첫 번째 문장에 IRB 승인 받았는지, 뭐 동의서는 어떻게 했는지 쓰게 되고, 그다음에 메서드는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양이 좀 많아도 자세하게 쓰는 게 맞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 대상 어떻게 정했는지, 그다음에 핵심 요인, 그다음에 관련 요인 이걸 쓰면 될 거고, 그다음에 자료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어떤 변수를 분석했는지 봐야 되는데 이제 핵심 요인이 종속 변수가 될 거고 관련 요인들이 독립 변수가 되겠죠. 대상군을 나눈 다음에 어떻게 나눴는지 기준을 써야 될 거고 통계 방법은 어떻게 했고 요의 수준은 어떻게 정의했는지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쓰면 되는데 대개 이런 식으로 하죠. 첫 번째 문장은 전체 몇 명의 매단이 포함되었다. 그다음 일반적인 특성, 뭐 평균 나이는 어땠고 안압은 어땠고 각막 두께는 어땠고 보통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부터 이제 핵심 요인들 하나씩 기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관련이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없다 같은 표현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유의 수준도 항상 같이 표현을 해두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숫자를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 표나 그림을 적절히 인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데 보면은 이제 대개 정규 분포를 보이면은 평균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괄호에서 쓰기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정규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디안 값이랑 인터쿼타일 밸류를 써야 돼요. 25, 75%타일 밸류를 써야 되고 이게 뭐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많이 틀리는 내용이라서요. 영어는 띄어쓰고 한글은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단 예외는 퍼센트랑 도인데요. 예를 들어 밀리미터 머큐리는 영어니까 띄워야 되죠. 근데 한글이면은 15세는 붙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괄호도 BP 다음 블러드 프레셔는 영어는 띄워야 되고 한글은 붙여야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틀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커션이 사실 제일 이제 쓰기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대개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간단하게 요약 내가 알아봤더니 이런 결과를 보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대개 이런 식으로 쓰죠. 뭐를 대상으로 한, 뭐를 이용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을 거고요. 두 번째 단계부터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결과의 해석, 그걸 하나씩 쓰면 되는데,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두 번째는 예전 결과랑 비교해서 비슷한지 다른지, 다르다면은 왜 다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걸 하나씩 한 단락에 하나씩 쓰면 될 거고요. 마지막 리미테이션을 뭐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은 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검사, 우리 대상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검사, 다른 대상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쓰면은 무난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결론적으로는 해서 요약하면 될 거고요. 레퍼런스가 사실 달기가 좀 귀찮긴 한데요. 이게 논문 형식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돼서 저도 이제 논문 심사를 많이 하는데 레퍼런스 형식이 엉망이면 되게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거 초짜가 대충 썼네 이런 느낌 줄 수도 있어서 좀 귀찮더라도 레퍼런스 형식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레퍼런스 형식이 학술지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 투고 교정을 미리 보는 게 맞고요. 가급적이면 레퍼런스 달 때는 최고 논문 위주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논문을 가급적이면 쓰는 게 낫죠. 그래서 만약에 한한지에다 논문을 낸다면은 한한지 논문을 가급적이면 인용하는 게 좋겠고요. 옛날에 내가 했던 연구 중에 비슷한 게 있다면은 인용하면 좋을 거고요. 너무 많이 달 필요 없습니다. 20, 30개만 해도 충분하고요. 본문은 한글로 썼지만 레퍼런스는 영어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달아야 되고 내가 안과 퀴즈 투고 교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자가 5명 이상이면 3명까지만 쓰고 et al로 한다. 이게 학술지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어쨌든 대한안과학회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쉼표,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이거 틀리지 않게 해야 되고
학술지 이름은 펀메드에 나오는 약자를 써야 됩니다. 그냥 풀어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침표 뒤에 써야 되죠. 위에 위점 차로 해야 되고 3개 이상 연속될 때는 중간에 줄을 넣어서 1에서 3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본문에 쓸 때 한국 사람이 했더라도 영어로 써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썼으면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마침표 뒤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침표 뒤에다 해야 되고 3개 연속되면 1, 2, 3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요거는 영어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쓸 때 보면은 되게 이제 한한제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저자, 논문 이름, 학술지, 그 다음에 연도 페이지. 펀메드 검색 화면이랑 달라서 이걸 그대로 땄으면 안 되죠. 이런 게 다릅니다. 펀메드에는 보통 이제 몇 월달, 몇 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르고, 일단 보면은 776에서 780인데 앞에 7이 겹치죠. 그럼 뒤에 7은 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한제는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또 헷갈리는 게 대한안과학회지는 저널 오브 코리안 옵탈몰로지컬 소사이어티 이게 공식 명칭이고 코리안 저널 오브 옵탈몰로지는 코리안 제이 옵탈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썼다면 어디가 틀렸죠? 여러 군데가 틀렸죠. 일단은 저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면은 5명 이상이니까 앞에 3명만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 3명하고 at r로 써야 될 거고, 그죠? 일단 보면은 학술지 이름을 여긴 다 풀었었죠. 학술지 이름은 약자로 한다 그랬죠. 약자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호수는 빼고 앞에 겹치는 7은 빼고. 되게 쪼잔하지만 이런 걸 틀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냥 어디 끌고 와서 붙여넣거나 본인이 손으로 쳐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림인데요. 그림은 보면은 그림이 위에 오고 그 다음에 설명이 밑에 갑니다. 그 다음에 그림 설명은 반드시 영어로 써야 되고요. 그림에 나오는 약자는 본문에 정의했더라도 또 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이죠. 그림이 나오고 밑에 피겨 얼마 하고 제목, 그 다음에 설명. 여기 보면은 RNFL 또 정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자는 다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순서가 조금 달라서요. 테이블 제목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테이블이 나오고 이게 가로선 3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P밸류에 대해서는 어떤 통계 방법을 했는지를 위첨자로 기술해야 되는데 되게 이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테리스크, 대거, 더블 대거, 섹션 마크 이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쪼잔하지만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되게 이 부분을 많이 틀리기 때문에 강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제목이 나오고 그 밑에 테이블 나오죠. 그 다음에 가로선 3개만 썼죠. 세로 줄 없죠. 그 다음 보면은 여기는 P밸류에 대해서 어떤 통계를 했을 때 P값인지에 대해서 에스테리스크를 표시를 하고 밑에다가 Independent t-테스트 통계 방법을 썼죠. 이 경우에는 보면은 변수에 따라서 통계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거는 에스테리스크, 뒤에 나오는 거는 대거 해가지고 각자 통계 방법을 써주면 되고요. 좀 더 쪼잔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요거는 왼쪽 맞춤, 요건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맞출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논문을 다 쓰고 나면은 그냥 빨리 하고 끝내버리고 싶죠. 그래서 바로 내고 싶은데 생각보다 다른 생각하다가 다시 보면은 틀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도 많고 더 추가할 내용도 많고 해서요. 일단 쓰고 나면 한 1, 2주 정도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고 제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출력해서 보면은 더 잘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각자 취향에 맞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명언이죠. 참 이대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짧게 명료하게 그림같이 이렇게 논문을 쓸 수 있으면 정말 대가가 되겠죠. 출판 단계는 사실 간단합니다. 일단 내고 나면은 에디터가 먼저 한번 보고요. 거기서 걸러지든지 심사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또 걸러지든지 다음에 이제 리뷰를 통해서 억셉트 되든지 이렇게 거치게 되겠습니다. 되게 여기서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경우가 많죠. 근데 CCI급 학술지는 여기저기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내볼 수 있는데 한한지는 참 한번 리젝 당하면은 쉽지가 않죠. 요새는 거만 학회지도 있어서요. 거기도 내볼 수 있으니까
그건 뭐 뒷일은 뒤에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커버 레터를 내는 경우도 많은데 안 과학해지는 표지 파일 아까 그걸로 그냥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매뉴스크립트 파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작성을 하고 그 안에 그림이랑 표랑 보통 같이 넣어서 그냥 한 번에 보내죠. 그다음에 SCI 학술지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내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안과학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 글자 크기 10, 두 줄 간격 이런 것도 잘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 머리글에 페이지 번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머리글에다가 요약한 제목이랑 페이지 번호. 첫 번째 페이지는 대개 한글 제목이랑 초록이고 두 번째 페이지는 영어 제목이랑 초록이 되겠죠. 세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서론 시작하면 될 거고요. 리뷰를 했는데 심사위원 의견이 왔는데 도저히 이건 고치기 어렵다 하면은 그냥 decline to revise, 나 안 고칠래 하고 딴 데 내도 되기는 하는데 한한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한지는 최대한 그냥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잘 리비전을 하는 게 좋고요. 되게 초반에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심사하다 보면은 가끔씩 너무 막 고자세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심사위원 네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보면은 전공의생들이 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요. 무조건 네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리뷰어가 지적한 내용이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리뷰어가 제시한 단어랑 문장은 그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리뷰어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제일 좋은 거는 전 선생님들이 연구 주제를 하나쯤은 4년 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정해서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랬던 분은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너무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연구 설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구 대상, 핵심 요인, 관련 요인을 정의하는 거라는 거. 그다음에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라 그랬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옛날 연구랑 어떤 게 비슷하고 다른지,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요 세 가지를 꼭 생각을 미리 충분히 해둬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간단 명료하게 그림 그리듯이 쓰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논문을 너무 막 억지로 하고 어려운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기본기를 잘 생각을 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잘 정리해서 출판을 하게 되면은 꽤 뿌듯하고 재미난 경험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강의 준비한 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본인이 정리한 결과, 테이블, 피겨 같은 거 있으면 뽑아서 딱 놔두고, 그 다음에 키 레퍼런스 놔두고, 오늘 강의록 딱 보고요. 논문 쓰면은 그래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디스커션을 쓴다면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거 여기 어떤 게 중요한지를 보고 키 레퍼런스에서는 어떻게 썼으니까 난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하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입니다. 연구는 나의 취미입니다. 선생님도 취미생활로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같이 논문도 열심히 쓰고 수술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